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대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대변인이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진 사퇴든 경질이든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이 민주당도 후보 경선 연기 문제를 결론 못 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주자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교통 정리를 위해서 뭐를 더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주말 윤석열 측 이동훈 대변인의 사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말을 했지만 뭐 국민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메시지 혼란에 따른 어떤 경질 얘기도 나오고 또 전원 정치의 한계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열흘 만에 그만둔 이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려 반 또 염려 절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전원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변인을 둔다는 것도 사실은 정치의 ABC, 국민의 상식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은 더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대변인 2분 정도로 꾸려진 캠프 아닙니까? 네. 달랑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캠프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중간에 대변인이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 봐도 문제고 저래 봐도 문제인데 이 사건이 이제는 저는 기존에 이어지던 혼란의 연속을 넘어서서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지율이 이제 붕괴되는 그 출발점이다. 윤석열 붕괴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정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붕괴가 더 가속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하루빨리 여의도에 오셔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비전으로 뭔가 좀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동훈 이제 전 대변인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밝힌 날짜는 27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입으로 말할 날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야권의 대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당 안에 들어왔으면 저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중심 못 잡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 기대가 크고 하니까 뭐 이제 시작한 지 며칠 됐습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 그 전에 뭘 시작할지 말지도 정확치 않았고 최근에 이제 몇몇 공개 행보를 했고 또 학자들 만난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시작한 것이죠. 시작했는데 네. 조금 0점 조정 과정에서 네. 조금 오탄이 나고 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 국무조정실장 자리는 전국 전반을 다 볼 수 있고 주요 정책 현안, 갈등 현안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전략이라든가 여야의 정치적인 어떤 그 구도라든가 또 다음 대선에 그동안 글을 쓴 걸 쭉 보면은 네. 그런 상당히 좀 통찰력이 있었던 분이어서 누구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전략을 짜는 쪽으로 조금 위치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뭐 초기에 저런 것들이 좀 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저런 어떤 0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금 오히려 빨리 저런 게 드러나서 다행이다. 완벽한 팀으로 왔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그 이동훈 대변인이 말을 했다는 이걸 보면은 그 고민이 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에 이기더라도 지금 180석 가까운 저 여당 저 진영을 함께 아우르는 무슨 큰 포석이 없이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도 맞을 테고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제 정당을 기반으로 지금 이 정당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고 중력이 아주 무게 중심이 딱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본격적인 행보를 되는 거야. 두 개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조금 엇박자처럼 비치는 이런 것들 때문인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빨리 당으로 들어오셔야죠.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주말 사이에 지금 악재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그것도 본인 캠프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보수 방송에서 보수 패널로 자주 나오는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이 주말 사이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글을 올렸다 삭제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본인이 그걸 일부 입수를 했는데 그걸 봤더니 현재 준비와 대응 수준을 보면 방어는 어렵겠다. 의혹이 3개는 넘는다. 이런 의혹 받는 분이 국민 선택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장이 일다 보니까 저희 KBS 취재진이 직접 한번 연락을 해봤거든요.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을 엑스파일이라고 한 적은 없고 저는 네.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했고 네네. 손흥민 대표가 엑스파일 갖고 있다라고 저는 페북에 그렇게 썼고요. 제가 받은 문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출생은 어디서 했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 다음에 처는 누구고 장모는 누구고 그분들의 의혹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거를 쭉 정리해 놓은 거. 네. 인생 자체를 정리해 놓은 게 하나 문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의혹, 처와 관련된 개인적인 의혹, 장모와 관련된 개인적인 의혹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것이 의혹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장성철 소장이 뭐 언론에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집중 조명을 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전화 인터뷰 KBS가 전화 인터뷰를 한 바에 의하면 파일을 본인이 총 2개를 입수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인생을 담는 파일이고 또 하나는 가족들 본인과 가족들 관련 의혹들을 쭉 정리된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일상적으로 만약에 이제 보수 패널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떤 지지하는 그런 멘트들을 방송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파일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공개화했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서 다른 후보군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들떠 있는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이제 좀 웃기는 게 국민의힘이 키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대하는 국민의힘의 자세와 태도라는 게 굉장히 들떠 있는 기분인데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대권 주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분들은 마뜩잖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제 국민의 지금 이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후보만 되면 이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이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이제 후보들 사이에 아마 권력 투쟁이라든지 이분이 이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후보가 되기 위한 권력 투쟁이랄까 뭐 이런 차원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김무선 전 의원과는 보좌관 그만둔 다음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공개화해서 이슈화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듯이 매우 부적절한 방식의 언급이었고요. 사실은 지난 2년간 청와대와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범했습니까? 그 과정에 아마 쌓인 자료가 몇 톤이 될 겁니다. 그런 뭐 따지면 그런 식의 파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신문에 난 것만 정리해도 수없이 많을 테고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부적절한 방식의 언급이었고 만일 그런 정도의 깜짝 놀랄 정도의 파일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결함이나 잘못이 있었다면 작년에 그걸 바탕으로 벌써 끝났겠죠. 정권이 윤 총장을 압박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파일이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여야의 생각을 잠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있던 장성철 소장께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하다.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김재훈 최고가 아군 진영에서 수리탄이 터졌다. 윤석열은 끝났다는 의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야당 인사의 주장을 저희가 뭐 무슨 공작했다라는 식의 호도는 저는 좀 심각하게 하시는 거다. 검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다면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치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강한 말을 내놨는데 장 소장의 발언보다는 앞서 송영길 대표가 말한 차곡차곡 파일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에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 소장이 언급한 그 파일이 송영길 대표가 말한 파일과 같다고 보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도 의심이 드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식의 파일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몇 번이고 누구랑 친하고 뭐 어떻게 했고 그 철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뭐 지금 대충 제가 만들어도 금방 하나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 말보다도 여당 대표가 이제 X 파일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좀 놀랍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결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당연히 검증이 돼도 검증이 될 겁니다.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에 우리 내부에 경선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검증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걸 여당의 대표가 무슨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아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적이고 또 우리 당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저희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뭐 우리 최영도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개인 신상과 관련한 자료 검색도 하고 축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뭐 김대엽 씨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 공작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치 공작에 말하자면 끝판왕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국민의힘이죠. 특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개혁 입법을 주도하고 했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한다. 그것은 정말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대엽 씨 정치 공작 말씀을 하시려면은 이전에 초원복집 사건이라든지 부품 공작이라든지 이런 상상을 초월한 정치 공작을 벌려왔던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반성부터 있고 난 뒤에 김대엽 씨를 입에 올려야지. 이게 무슨 21세기 이 문명 국가에서 정치 공작이 마치 가능한 것이냐. 더더구나 작년 12월 달에 개혁 입법을 통해서 경찰법도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경찰이 권력화할 수 있는 것도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거든요.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어울리지 않는다. 설사 선거가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깨끗하게 져야지 그것을 판세를 국민의 뜻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대엽 시즌2 얘기하셨는데 김대엽 사건 2002년도 거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 2002년 것이기도 하고 또 2007년도 재반복되었고 그 옛날 것을 갖다 들이댈 만큼 했죠.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가장 지금 쭉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북풍이니 뭐니
저 초원복집 사건은 90년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그러니까 사건이고. 이건 제기를 안 한 문제. 그래 아니 그거는 그러고 시대가 지나면 바뀌어야죠.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2000년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더욱이 그 이해창 후보를 낙마시키고 2차례나 걸쳐서 김대업이란 결국에는 이 사람 사기로 밝혀져서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고 이걸 보도했던 언론기관들 허위 사실로 크게 배상도 해야 돼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시 보는 게 아니냐. 당시에 그 여당 의원들하고 뭐 엄청나게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의인 취급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사실로 이 허위 사실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난 게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국가정보원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은 그 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과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 국가정보원만이 할 수 있는 국가정보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대북 정보 능력 이걸 걱정했던 것이고. 근데 국가정보원법 그렇게 개정하면서 또 몰래 집어넣은 것이 뭐냐면은 경제수산이라든가 뭐 수사 관련해서 그 국가정보원이 여타 기관에 국가공기관이라든가 관련 단체의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빅브러더로서의 권능을 더 키운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었죠. 자,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 문제도 그렇고 정치 패널을 통한 뭐 논란이 있는 것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뤄진 현상일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전주 대비 5.2% 포인트 하락한 반면에요. 현 정부와 대립각 세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지율 5위로 좀 올라섰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걸 직접 물어봤는데요. 분명히 대선 관련 고민은 하고 있어 보입니다. 관련 질의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헌법기관장이신 감사원장이나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 없으면 생각 없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는 건 분명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윤석열 전 총장도 총장 그만두고 대선 출마 곧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총장과 감사원장이 잇따라 출마하면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게 아무리 정치를 하고 싶고 대통령이 하고 싶더라도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맞서는 게 마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데 이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맞서는 게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임명하고 신임해주고 임기를 보장했던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이게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맞서가지고 지지율이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서 일정한 지지율이 나온다고 손 치더라도 어디에 맞서가지고 쌓아올린 지지율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바로 직결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이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든 최재형 원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분들에게 2500년 전에 공자책 좀 읽어라. 논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사람의 도리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도리를 다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의 품성, 개인의 인격, 이 좋은 품성과 좋은 인격에서 좋은 정치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가 좋고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도리적 측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도 있고 또 시대의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저 두 분이 처음부터 할 때 뭐 정치한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치하겠다 생각도 안 했었고 했는데 그걸 정치하도록 만든 이제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죠. 특히
참 역설적으로도 이 정부가 임명해놓고 이 정부가 대선 후보급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행보가 빨라진 데는 여당 내에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은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또 엄청난 법안을 준비하고 밀어붙일 경우에 아예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뭐 엑스파일이다 뭐다 때려잡고 본인이 좀 자구수단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의 이제 저 관측도 있었죠. 지금 역시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발을 묶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입법을 지금 제출된 법안이 만일 발효된다면은 이제 아예 그 기본적으로 피선권이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그 최재형 원장건에 대해서는 저분이 그 청와대 그 원전 감사에 대한 압박을 물리친 과정이라든가 여러 이제 인간적인 면모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그 추대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또 그런 문제 고민하시겠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도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제 무슨 고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권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사원장으로서 과연 감사원장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 대한 본인의 최종적 결심이 있겠죠.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아니 정부 정책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에 관한 사항을 감사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검찰 수사받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가지고 여당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이것은 국가의 근간 조직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끝나자마자 대권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 감사원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감사원을 쓴 겁니다. 이것은 지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체제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사태고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빚어왔던 법치의 파괴, 총장과 검찰총장의 끝놈과 감사원장의 분명한 직무 범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걸 전부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자, 이제 그 야권 얘기 말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권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조사를 봤더니 추 전 장관이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이어서 뒤를 이어서 3위를 하기도 했는데 자, 추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권판 등장하면 빅3 구도가 추 장관이 포함된 빅3로 갈 건지 지금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 이제 꽁 잡는 게 매다. 윤석열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누굴 잡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감동을 줄 것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이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이런 이제 메시지였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출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하면 대권의 경선 흥행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 속에서 이제 그냥 이제 이 출마한 사람이 자기 몸 하나 달랑 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랑 커다란 울타리 안에 후보가 많을수록 같이 함께 오는 지지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도 자꾸만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냥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지금 바람몰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대립 구도가 많이 비춰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많아질 텐데 추미애 전 장관이 본선 경쟁 뚫고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남의 정당 그 문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건 없지만 객관적인 그동안 성적이 있습니다. 성적표에 있는 것이 추미애 대표가 해가지고 민주당에 큰 덕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했다가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만 난처하게 만들었죠.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꽁 잡는 게 매라 그랬는데 누가 꽁인지 누가 매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볼 텐데
꼭 반년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오패 당했습니다. 첫 번째, 전국 평검사 1,789명 전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죠. 그다음에 12월 1일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 정부 절차 중대 흠결이 부적절하다 그랬죠. 행정법원도 윤석열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윤 총장 편들어 줬죠. 대한법학 교수회의도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정지하려고 했던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반대했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심지어 판사 문건에 관해 7차례 표결을 거쳐서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오전 오패. 유리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하다기보다는 봤을 때는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될 때문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이 경선 과정이 국민적 관심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지도부가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물론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게 최종 결정은 아니죠. 이제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내일 끝장 토론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논의 안 하고 끝장 토론 통해서 더 이상 논의 없이 최종 결론이 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일 아침 10시 반에 이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당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결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의원총회에서 아마 풍부한 논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을 것으로 그리고 지도부가 또 그 뒤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당무위원회도 당헌 당규상 열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씩 정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의견에는 대다수 의원들이 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6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여유롭게 바라보실 것 같은 게 뭐 재보선에서도 압승을 했고 특히 당 대표 경선전이 특히나 이제 큰 흥행을 이뤘고요. 앞으로 남은 대선 경선 일정도 뭐 새로운 요인들 외부에서 영입될 인사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흥행을 하려는 그런 노력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9월달에 결정돼 버리면은 원래 이제 컨벤션 효과는 뒤쪽에 더 전당대 효과, 대통령 후보를 뽑는 효과는 좀 뒤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미국 전당대회 보면 전부 다 같은 날 하지 않습니까? 공화전당, 공화민주 다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어떻게 결론 날 거로 예상하세요? 굉장히 어렵네요 보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하면 아마도 연기 쪽으로 나겠죠. 나는데 지금 이재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재명계는 이게 의원총회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당에 지금 정식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해야지. 그리고 원칙을 지켰으면 원칙대로 가야지 이걸 뒤집으면 되느냐는 것이고 의원들은 과반수 이상은 아무래도 연기 쪽인 것 같고 남의당이지만 참 어떻게 될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언론도 그러고 이 자꾸만 야당의 일부에서도 그러던데 이것이 마치 이제 후보 경선을 연기를 하는 게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된다. 자꾸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틀립니다. 뒷부분에 조항이 더 달려 있죠. 왜냐하면 4.7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분명히 당헌 당규를 바꿔야지만 후보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경선 시기의 문제는 있잖아요. 당헌 당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연기 안 하고 그대로 가든 연기를 하든 그건 당헌 당규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 위반도 아니고 원칙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듣고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7 회의 마치고 귀국했는데 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와 과연 언제 만날까? 어떻게 보시면 빨리 만날수록 좋다고 보세요. 1대1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대1 만남 필요하죠. 새로운 당대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더구나 그동안 비대위 체제인데 이건 이제 정말 전 국민적 관심사 속에 진행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순에 큰 일을 해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게 뭐 오자해동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야가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 여야가 이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한번 야당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당신의 고민도 전하고 또 야당 대표의 의견도 듣는
그러면 훨씬 더 대통령 리더십이 빛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할 것 같나요? 예, 빨리 아마 하실 거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당선되는 날 대통령께서 직접 이준석 대표께 전화를 드려서 정말로 한국 정치사에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축하 전화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해외 순방 성과를 이게 저 원내 정당 대표들 다 모셔서 하는 것이 맞지. 그 국민의힘만 이렇게 청와대에 모셔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제 축하 인사를 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순방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G7을 넘어가지고 G5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일들을 국회가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5당 모든 대표님들 다 모시고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능한 아마 청와대에서 일정을 빨리 잡을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든 분명한 거는 30대 제1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